칼끝에 천하를 묻다. 사화. 첫째는 병약했다. 무공에도 소질이 없어 매양 그 자리였다. 하지만 상제가 뛰어나 인근 상방에서 끊임없이 탐을 냈다. 그는 자신의 갈 길이 무가 아님을 알고 일찌감치 상인의 길로 들어섰다. 큰 돈을 벌어 천하제일 문파의 밑거름이 되겠다면서. 둘째는 강했다. 서책을 볼 때는 돌덩어리처럼 굳어버리는 머리가 무공을 익힐 때는 핑핑 돌아갔다. 불과 3년 만에 사부를 능가하더니 17이 되던 해에는 무관 제1의 고수가 되었다. 사부가 죽고 더는 무공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게 되자 그는 거리로 나섰다. 난전 상인들을 괴롭히는 무례배, 해적이나 다름없는 밀무역상들, 악덕 상인이 고용한 칼잡이들이 그의 목표가 되었다. 그는 길거리에서 강해졌고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강한 고수를 찾아 먼 곳까지 걸음을 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았다. 셋째는 좀 다른 방식으로 강해져 갔다. 그녀는 사부가 남겨준 건보를 토대로 착실하게 수련을 해나갔다. 길거리에서 강해지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비록 본산의 무예는 아니나 천년고찰 소림의 형이 깃들어 있으니 깊이 수련하면 반드시 심득을 얻게 될 것이라 믿었다. 1년 후 제법 돈을 모은 첫째는 더 큰 돈을 벌겠다며 먼 길을 떠났다. 둘째는 여전히 바깥에서 살았고 셋째는 홀로 무관을 지켰다. 검상을 입고 돌아온 어느 날 둘째는 셋째에게 오랫동안 숨겨왔던 속내를 털어놓았다. 네가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본 적 없노라고. 평생을 곁에서 지켜주겠노라고. 셋째는 말없이 웃으며 그의 상처만 치료했다. 보름 후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하나가 되었다. 수년이 흐른 후 첫째가 돌아왔다. 가진 돈을 모두 잃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절름발이 불구가 되어 있었다. 뇌주상계를 주름잡던 그도 넓은 세상의 천재들 틈에서는 한낱 먹잇감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첫째가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둘째와 셋째는 기뻤다. 두 사람은 첫째를 위로하고 대사형으로서 자신들의 혼례를 주관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혼례를 사흘 앞둔 날 밤 문제의 그 일이 일어났다. 세 사람의 남은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버린 일이. 불타버린 무관은 폐허나 다름없었다. 잡초가 가슴까지 올라온 연무장은 짐승들의 놀이터로 변한 지 오래였고 여기저기 나뒹구는 전각의 자네들은 이름 모를 버섯들이 하얗게 피어 있었다. 무언가 발 아래 걸렸다. 귀퉁이가 반쯤 떨어져 나간 현판이었다. 홍심관. 홍심. 작은 집에 채울 큰 마음이라는 뜻이다. 풀숲을 헤치고 그 옛날 기둥이 있던 곳으로 갔다. 아직 다 썩지 못한 채 뒤엉킨 나무 토막들을 한참이나 치우자 마침내 크고 둥그스름한 돌덩어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깊고 그늘진 곳에 있더라니 돌덩어리는 푸른 이끼로 가득했다. 손바닥으로 이끼를 박박 문질러서야 숨어있던 작은 글씨들이 꼬물꼬물 나타났다. 건문 13년 정월 초하루 소동파의 유배지였던 해남도에서 만년석을 캐와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왕조운이 묻힌 뇌주에 첫 번째 초석을 박다. 소동파는 왕조운을 기방에서 처음 만났다. 노래로 생계를 유지하던 어린 가기의 재능을 아꼈던 소동파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 시비로 삼았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녀는 소동파의 여자가 되었다. 머지않아 소동파는
조정 대신들의 배척을 받아 해남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고, 그가 거느린 첩들은 행여나 불똥이 튀길까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그러나 왕조운만은 이곳 뇌주까지 따라와서 해남도가 바라다 보이는 언덕에 촉을 짓고 평생을 살다가 죽었다고 한다. 사부는 이 고사를 참 좋아했다. 고사를 좋아한 것이 먼저였는지 아니면 무관을 세운 것이 먼저였는지는 모르겠다. 사부는 당신의 고향이기도 한 해남도 오지산에서 돌 하나를 캐와 초석으로 삼았다. 무릇돌이란 그 단단한 물성으로 말미암아 강한 충격을 받으면 깨지게 되어 있다. 하지만 오지산의 북쪽 협곡지대에서만 드물게 나는 이 돌은 강한 자성을 지닌 철성분이 조밀한 혈맥처럼 퍼져 깨지는 법이 없다. 그래서 이름도 만년석이다. 말도 못하게 무거운 것은 당연했다. 사부는 이 돌을 옮겨올 재간이 없어 현장에서 둥글게 깎은 다음 가운데 구멍을 뚫어 바퀴처럼 굴려왔다. 첫 번째 초석을 박던 날 사부께서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쭈쭈돌을 왜 초석이라고 하는지 아느냐? 세상 모든 건물이 바로 이 돌 하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것 또한 초석이지. 초석엔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단다. 사부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사나, 뇌주 반도는 대장부의 웅지를 펼치기엔 너무나 좁단다. 언젠가는 이 돌을 중원으로 옮겨가 새로운 무관을 세우거라. 네가 세운 그 무관이 먼 훗날 누군가에 의해 천하제일 문파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말이다. 적사는 보퉁이에서 일장 길이의 굵은 쇠사슬을 꺼내 쭈쭈돌 구멍에 2번 관통시켰다. 이어 양 끝단을 단단하게 묶자 2줄기의 쇠사슬 멜대가 만들어졌다. 팔 하나씩을 넣어 힘껏 짊어졌더니 묵직함이 전해져 온다. 어림잡아 100근. 하지만 태산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사부의 염원과 사형제들에 대한 기억 때문일 것이다. 7년 전 그날 밤, 적사는 밤이 늦도록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 새벽이 깊어갈 무렵 비보를 전해 듣고 달려간 무관은 이미 쑥대밭이 되어 있었다. 정확하게는 설리의 방이 그랬다. 떨어져 나간 방문과 바닥에 흥건한 피, 찢어진 이불, 부서진 탁자, 어지럽게 찍힌 발자국들. 설리는 그 한가운데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검을 늘어뜨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잠을 자다 봉변을 당했는지 엷은 적삼은 반쯤 찢긴 상태에서 누구의 것인지 모를 피로 흠뻑 젖었다. 무슨 일이야? 난 괜찮아. 어서 적풍 사용을. 그 말을 끝으로 설리는 까무러쳤다. 적사는 독사에게 설리를 맡기고 후원에 있는 적풍 사형의 방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미처 방에 이르기도 전에 적풍을 발견했다. 그는 설리의 방에서 멀지 않은 우물가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수년 전 사부가 돌아가실 때를 마지막으로 한 번도 쥔 적이 없던 검을 꼭 붙든 채로. 설리의 비명을 듣고 무작정 검을 뽑아 달려나오다 괴한들에게 당한 모양이었다. 절름발이의 검술이라곤 무렵에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그였지만 삼해의 위험 앞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다행히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적사는 적풍을 들쳐안고 방에다 옮겨놓은 다음 그 길로 의원을 데려왔다. 일생을 통틀어 그렇게 빨리 달려본 적이 없었다. 설리는 팔목에 엷은 자상을 입었지만 무공을 펼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적풍의 상태는 심각했다. 왼쪽 옆구리에서 오른쪽 옆구리를 벼락처럼 가르고 지나간 검상은 단전은 물론이거니와 장기까지 건드린 상태였다.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죽일 작정으로 살초를 쓴 것이었다. 큰일을 당한 와중에도 설리는 밤잠을 자지 않고 적풍의 곁을 지켰다. 땀이 흐르면 땀을 닦아주고 고름이 차면 고름을 짜주었다. 7살에 처음 무관으로 들어와 모두가 기루에서 태어난 계집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친동생처럼 아껴주고 살펴주었던 사형이었다. 어린 나이에도 만난 것이 생기면 열일을 제쳐놓고 달려와 아무도 모르게 챙겨주던 사형이었다. 그런 사형이 불편한 다리까지 이끌고 자신을 구하러 오다 죽게 생겼는데 어찌 잠이 오겠는가. 적풍은 사흘 밤낮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가까스로 깨어났다. 의원은 천만다행으로 위험한 고비를 넘겼으니 향후 정약만 잘하면 천수를 누리는 데 지장이 없을 거라 했다. 그 무렵 사정을 알아보러 갔던 독사가 돌아왔다. 적사는 자신의 방에서 독사와 독대했다. 육견당이라고 절강성 일대를 돌며 매검을 하는 자들이야. 숫자는 6이고 질이 안 좋기로 유명하더군. 당수는 맹곤이라는 자인데 곤을 쓰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는 말이 있어. 절강성 놈들이 왜 여기까지 온 거지? 자신들을 보표로 고용한 여자를 여정 중에 겁탈하는 바람에 무리민들에게 추격을 당하는 중인가 봐. 추격을 피해 남하하다가 보름 전 뇌주반도로 들어왔대. 우리를 습격한 이유는 설리 때문이야. 홍심관이라는 무관에 예쁜 여자가 하나 있는데 사흘로 사형과 혼례를 치르기로 되어 있다. 재미를 보려면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 뭐 이런 말이 뇌주의 흑도들 사이에서 돌았다는군. 그게 다가 아니야. 그렇지? 맞아. 뭔가 이상해서 애들을 풀어 여기저기 쑤셔봤는데 아무래도 누군가 육견당 놈들을 고용한 것 같아. 그동안 우리한테 당한 놈들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 제 놈들이 직접 손을 쓰자니 너의 보복이 두려워서 타성의 칼잡이들을 고용한 거지. 육견당 놈들을 족쳐보면 알겠지.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뭔데 그래? 지금 뇌주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어. 사흘 전 홍심관의 설리가 잠을 자다 말고 갑자기 들이닥친 6명의 괴한들에게 돌아가며 몹쓸 짓을 당했다고. 그래서 혼례는 없던 일이 되었다고. 두어 놈 잡아 입을 찢어놓기는 했는데 소문이란 게 원래 그렇잖아. 어떻게 해볼 방도가 없다. 설리는 알고 있는 눈치야. 혼례는 예정대로 치른다. 넌 육견당 놈들이 어디로 갔는지 수소문해봐.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아. 풀 수 있는 애들은 다 풀어. 알았어. 설리에 대한 소문은 점점 퍼져갔고 머지않아 뇌주반도에서 그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적사는 독사와 함께 육견당을 찾아 뇌주를 이잡듯이 뒤졌다. 복수의 눈이 멀어 다른 건 아무것도 돌아보지 못했다. 그 무렵 적풍이 죽었다. 죽기 직전 적풍은 자신의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던 설리에게 단단면이 먹고 싶다 말했다. 설리가 단단면을 사러 간 사이 적풍은 무관에 불을 지르고 대들보에 목을 매달았다. 절름발이의 알거지가 되어 돌아온 자신, 그리하여 마지막까지 사매를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다. 무관에 불을 지른 것은 뇌주를 떠나라는 의미였다. 적산이 온갖 싸움을 하고 돌아다닐 때에도 홀로 묵묵히 무관을 지키던 설리였기에 그녀가 무관에 가진 애착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극단의 선택을 한 것이다. 적사는 장장 반년을 추격한 끝에 사천성에서 마침내 육견당 놈들을 만날 수 있었다. 무자비한 피해 보복이 이어졌다. 배를 가르고 사지를 찢고 들깨밥으로 던져줬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무관은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후였다. 적풍은 시체가 되어 바닷가 무덤 속에 누워 있었고 설리는 어디론가 떠나고 없었다. 그녀가 평소 숙부처럼 따랐던
하단반점의 점주에게 맡긴 편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마라. 점주는 적산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으며 복수의 눈이 멀어 설리를 돌보지 못한 잘못을 나무랐다. 그녀의 마음이 어떨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헤아리지 못했느냐면서. 너 같은 자식은 설리의 지아비가 될 자격이 없다는 악담도 퍼부었다.